대한 건설 프로젝트가 마침내 끝났는데 예정보다 한참 늦고 예산도 수백억을 초과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제 범인을 찾아야 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 추가 비용이란 시간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정말 복잡한 문제죠.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뭐랄까 일종의 법의학적 분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공기 연장 사후 분석 및 금전적 보상의 원칙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라는 사건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진실에 밝혀내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가 바로 그거죠.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될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게 끝난 뒤에는 과거를 증명해야 하는 국면으로 이게 완전히 전환되거든요. 아, 예측에서 증명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결과가 어떻게 실제 돈,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과 연결되는지 가장 날카로운 쟁점들이 담긴 원칙 11부터 15까지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 파일 한번 열어보죠.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관점의 전환인데 프로젝트 끝나기 전이랑 후 분석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프로젝트 내내 시간 영향 분석, TIA라고 하죠. 이런 기법을 계속 써왔을 텐데 왜 갑자기 그 익숙한 도구를 버리고 다른 걸 써야 하는 거죠? 일관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 첫 번째 실수를 하거든요. 아, 정말요? 축구 경기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경기가 진행 중일 때는 감독이 어떤 선수를 교체해야 이길까 하고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이게 바로 전향적 분석, 그러니까 시간 영향 분석 같은 거예요.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우리가 1대 0으로 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더 이상 예측은 의미가 없죠. 뭘 잘못했는지 봐야죠. 바로 그거죠. 비디오 판독을 돌려보면서 73분에 저 수비수 실수 때문에 골 먹혔네 하고 명백한 원인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모든 플레이가 기록으로 다 남았는데 굳이 만약에 메시를 투입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프로젝트가 준공된 시점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것과 같아요. 모든 공사 기록, 이메일, 회의록 이게 다 비디오 판독 자료처럼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는 추측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 그리고 증거 이걸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예측용 도구였던 시간 영향 분석을 이 증명의 단계에 그대로 쓰는 건 뭐랄까 경기 결과를 무시하고 감독의 예측이 맞았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측의 시대는 가고 이제 증명의 시대가 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증명을 위해서 어떤 분석 도구를 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건 종류에 따라 수사 기법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자료를 보니까 완벽한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고 하던데요. 네,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한 4가지 기준을 봐야 하는데요. 네 가지요. 첫째는 당연히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이 방법을 쓰시오 하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게 최우선이죠. 그건 당연하겠네요. 둘째는 사건의 성격. 이게 단순 설계 변경 같은 건지 아니면 자재 파동에 파업까지 겹친 복합적인 사건인지 여기에 따라 써야 할 도구의 정교함이 달라지고요. 네. 셋째는 분쟁의 규모. 1억짜리 분쟁에 5천만 원짜리 분석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비용을 고려해야죠. 그렇죠. 마지막 4번째 기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록의 품질. 이게 약간 사건 현장의 DNA 증거 같은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실상 이게 모든 걸 결정해요. 아, 정말요? 네. 매일매일 작성된 작업일지나 스케줄 업데이트 기록이 얼마나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분석 기법의 수준이 딱 정해지거든요. 기록이 엉망이면요. 기록이 엉망이면 아무리 복잡한 분석 기법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냥 제일 단순한 거. 계획, 실행, 비교 분석 같은. 원래 계획은 이건데 실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록이 아주 잘 되어 있다면 어떤 강력한 무기를 쓸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죠. 바로 붕괴 가상 분석이라는 겁니다. 붕괴 가상 분석이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름은 어려운데 개념은 간단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발주처의 그 결정적인 잘못, 그것만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실제 공사 기록에서 발주처 잘못으로 인한 지연, 딱 그것만 쏙 빼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는 거죠. 와. 그래서 그것만 없었어도 공사는 30일 일찍 끝났습니다.
라고 판사 앞에서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줄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강력하겠네요. 자, 좋습니다. 어떤 분석 도구를 쓸지 정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바로 그래서 돈은 누가 내는가입니다. 네. 여기서 대부분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간을 보상받는 거랑 돈을 보상받는 걸 똑같이 생각한다는 점이죠. 네, 이게 이 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 12. 시간 연장, EOT가 자동으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고 또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이에요. 지연 사건이 하나 딱 터졌을 때 우리는 두 개의 리스크를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해요. 두 개의 리스크요? 네, 시간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아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기가 늘어나면 당연히 뭐 현장 관리비든 뭐든 추가 비용이 생기고 그걸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게 바로 분쟁에서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함정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중립적 사건, 가령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한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고 해보죠. 네. 시공사는 발주처에게 이거 천재지변이니까 공사기간 한 달 연장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발주처도 시공사 잘못이 아니니까 지체상금, 그러니까 지연 벌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 시간 연장은 승인해 줄 겁니다. 거기까진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건 시간 리스크를 발주처가 일부 받아준 거죠. 하지만 시공사가 그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 월급이랑 장비 임대료 나간 거 물어내세요 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 없다. 그건 당신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 리스크다. 와, 그렇군요. 즉 시간 연장은 벌금 면제의 성격이고 금전 보상은 손해배상의 성격이라서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한 논리네요. 그럼 원칙 13에 나오는 조기 완공 계획은 더 흥미로운데요. 시공사가 계약일보다 한 달 일찍 끝내라고 계획했는데 발주처 때문에 그 계획이 방해받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계약일은 지켰는데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니 이건 좀 놀라운데요? 가능합니다. 이건 시공사가 더 빨리 끝내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었던 기회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기회요?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정말 유능한 시공사가 있었어요. 조기 완공으로 보너스까지 계획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발주처가 아주 사소한 설계 변경을 계속 요구하면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계획이 돼 틀어졌어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나중에 보니 그 발주처는 다른 현장에 큰 문제가 터져서 이쪽 현장이 일부러 좀 늦게 끝나게 바랐던 거예요. 와, 그걸 발견해서 결국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해요. 조건이요? 첫째, 계약할 때부터 시공사의 조기 완공 계획을 발주처가 알고 있었고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시공사 혼자만의 희명사항이어서는 안 되고요. 네네. 둘째, 그 계획이 정말 현실적이었다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더 복잡해 보이는 동시지연 문제로 가보죠. 원칙 14를 보면 발주처랑 시공사 둘 다 잘못해서 지연이 생겼을 때 시간 연장은 해주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일반 원칙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면 그냥 50대 50으로 책임을 나누는 게 가장 공평하지 않나요? 왜 시공사만 돈을 못 받는 거죠? 너무 불리한 원칙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만약 뭐가 없었더라면, 즉 버퍼 논리가 필요해요. 네. 제가 더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랑 둘이서 기차를 놓쳤어요. 기차를요? 네. 저는 늦잠을 잡고 친구는 오는 길에 차가 막혔어요. 제가 친구한테 너 때문에 기차 놓쳤잖아. 기차표값 물어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차피 늦잠 자서 놓칠 운명이었으니까요. 법원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아, 발주처가 설계도면을 일주일 늦게 줬고 발주처 잘못, 동시에 시공사는 인력을 제때 투입 못해서 일주일 늦어졌어요. 시공사 잘못. 양쪽 다 잘못했네요. 이때 법원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만약 발주처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시공사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차피 그 일주일치 현장 관리비를 썼을 것인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차피 자기 잘못으로 발생했을 비용을 상대방 잘못이 겹쳤다는 이유로 떠넘길 수는 없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벌금, 즉
지체 상금은 면제받지만 손해배상인 금전 보상은 못 받는 거죠. 아, 그 기차 비유를 들으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발주처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때 시공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완화 의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네, 이건 모든 계약 관계의 기본 중 하나죠. 상대방 잘못으로 손해가 생겨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건설 현장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맡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디자인팀 결과물이 늦어진다고 해서 개발팀이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듈을 먼저 개발하거나 테스트 코드를 짜는 식으로 어떻게든 일을 찾아야 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겠네요. 정확합니다. A 구역 작업이 막혔다면 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B 구역에 먼저 투입하는 식으로요. 네. 하지만 이 의무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핵심은 합리적인 조치, 즉 추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점입니다. 아, 추가 비용 없이. 네, 밤샘 작업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면서 공사를 서두르는 가속화, 엑셀러레이션까지 의무는 아니에요. 가속화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니까 별도의 보상 합의가 없는 한 발주처가 강요할 수 없죠. 아하. 완화와 가속화, 이 둘의 선을 긋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지연이라는 사건에 휘말린 우리에게 주는 뭐랄까 사건 해결 지침서의 핵심은 뭘까요? 세 가지 전략적 도구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분석, analysis. 분석.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의 품질과 사건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분석 도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후 분석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냉정한 사실에 기반한 증명의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 도구는 돈, 머니에 대한 냉정한 접근이겠고요. 네, 가장 중요하죠. 시간 연장이 곧 돈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동시 지연이라는 덫에 걸리면 시간을 얻어도 돈은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협상에 임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군요. 그렇습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보상 약속 없는 가속화 요구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훗날의 증거로 만들어야 하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마지막 문장이 있네요. 사후 분석의 핵심은 가정이 아닌 증명이며 그 증명의 기초는 언제나 충실한 기록입니다. 네, 아무리 뛰어난 분석 기법과 변호사가 있어도 사건 현장의 증거, 즉 기록이 부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에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나는 거죠. 정말 강력한 마무리입니다. 모든 복잡한 분석과 법적 논쟁의 승패가 결국 프로젝트 과정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충실하게 기록을 남겼느냐에 달려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건설이 아니더라도 어떤 복잡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면 과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그 기록이 단순히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훗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증명해 줄 수 있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고 있나요? 이 질문이 내일 당신의 업무 노트를 조금은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